도련님, 왜 그러느냐? 도련님은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안 고프다. 아침에 주막을 나설 때 싸온 주먹밥도 조금만 드시고 소인한테 나눠주셨는데 양반님들은 어릴 적부터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어서 배가 안 고픈 것입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태연스레 대답한 강태백의 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죠. 하하, 이 방정 맞은 소리는 소인의 배에서 난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마을에 오래 머물지 않는 강태백과 길동이는 오늘도 들길과 산길을 걸어 해가 까맣게 져서야 달래골이라는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해가 졌으니 주막이든 어디든 쉬어갈 곳이 필요했는데 마을은 온통 깜깜했죠. 도련님, 마가 끼었는지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이상할까요? 혹시 이 마을에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다 죽고 홀령만 떠도는 건 아닐까요? 그것보다는 농번기라 고단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생각하자꾸나. 어쨌든 밤이슬을 맞을 수는 없기에 둘은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 도련님, 드디어 불 켜진 집이 있습니다. 길동이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거기에 작고 허름한 초가집이 보였죠. 다행이구나. 하룻밤 신세를 져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런데 초가집 앞에 무언가 허옇게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여 주어보니 그것은 양반집 중에서도 부잣집 부녀자들이 쓸만한 정교한 은비녀였죠. 오, 이것은 은비녀가 아닙니까? 이걸 내다 팔면 한동안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도련님은 그럴 생각이 한 개도 없으시겠지만요. 길동아, 네가 몇 년 동안 모은 세경을 전부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주운 사람이 옳았구나 하면서 쓰고 돌아다니면 좋겠느냐? 아니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주인을 찾아주면 좋겠느냐? 세경을요? 세경 받은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린다면 소인은 몸에 힘이 다 빠져서 한동안 일어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도련님, 은비녀는 꼭 주인을 찾아주십시오. 그래, 네 말대로 하자꾸나. 그러고 나서 주인을 부르려는데 갑자기 방 안에 여인의 그림자가 보였죠. 그러더니 곧이어 목을 매달았습니다. 화들짝 놀란 강태백은 얼른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끼줄을 자르고 급한 김에 여인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뒹굴어진 안악은 이 갑작스런 상황이 몹시 황당했죠. 아니, 뉘신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잡아뜨린단 말이오? 삐쩍 마르고 병색이 짙어 보이는 나이든 안악은 사납게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놀랐다면 미안하오. 하도 급해서 밀친 것이니 용서해 주시오. 안악은 이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강태백의 사과를 듣고 멍한 표정을 지었죠. 이보시오, 그나저나 어찌 이런 끔찍한 짓을 하려던 거요? 그제서야 자신이 조금 전 하려던 일이 생각났는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원통에서 잠시도 살아있을 수가 없으니 남의 일에 참견 마시고 양반님은 당장 나가십시오. 살았을 때나 양반이지 죽는 마당이라 나는 무서울 것이 없어. 강태백은 화를 내는 안악의 말을 듣고 조금 당황했지만 나지막이 말을 걸었습니다. 안하게 말이 100번 옳소. 죽는 마당에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일은 아니지. 헌데 그렇더라도 내 청을 하나만 들어주시오. 안악은 인상을 잔뜩 썼지만 강태백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이보시오, 우리는 하루 종일 숲길을 헤매다가 겨우 불 켜진 집을 찾아 들어온 것이니 갈 때 가더라도 배고픈 나그네 밥 한 끼만 차려주고 가면 안 되겠소? 입한국에 밥을 차려달라는 강태백이 기가 막혔지만 안악은 잠시 후 말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 작은 상을 들여주었죠. 투박한 그릇에는 달래꼴이라는 이름답게 달래비빔밥이 들어있었습니다. 보리밥은 쌀밥보다 거칠지만 나달이 톡톡 터지며 구수한 맛이 났고 제철 달래의 향긋하고 알싸한 맛은 짭조름한 간장과 비벼져 조화로웠죠. 게다가 강태백과 길동이는 잔뜩 허기진 상태라 들기름도 들어가지 않은 가난한 백성의 비빔밥을 한양에서 먹었던 그 어떤 기름진 음식보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참 후 상을 내가려고 들어온 안악에게 강태백이 슬며시 말을 건넸죠. 세상을 등지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있는 와중에 배고픈 나그네들을 외면하지 않고 밥을 차려줘서 정말 고맙소. 달리 보답으로 줄 것은 없고 두 귀로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으니 안악의 사연을 한번 풀어보지 않겠소? 도대체 왜 목을 매려고 한 것이오? 안악은 강태백의 말이 끝나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면 이미 내놓은 목숨이니 수치를 무릅쓰고 고하겠습니다. 팔자가 박복하여 시집 온 지 2해 만에 돌림병으로 서방님을 보내고 셋내도 병이 든 상태로 하나뿐인 아들 칠성이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굶기기를 밥 먹이듯이 해서 키웠는데도 어린 것이 집안 형편을 알고 배고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지요. 게다가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아픈 어미한테 주고 저는 품팔이 하는 집에서 먹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요즘은 농번기라 김진사님 댁으로 품팔이를 다녔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어제 난데없이 관아로 붙잡혀갔지 뭡니까? 아니 관아에서 왜 칠성이를 잡아간 것이오? 안악이 주춤하며 대답을 못하자 강태백이 다그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목이오? 아이고 그것이 입을 떼기도 무서운데 그댁 내실에 몰래 들어가 둘째 며느님을 강제로 욕보였고 그로 인해서 여자가 은장도로 자진을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 말이 부녀자를 그렇게 하면 목을 베어 사형을 시킨다고 하니 어미가 어찌 산목숨으로 있겠습니까? 저승에 먼저 가 있어야지요. 아니 착한 아들이 어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장가를 가는 게 순리인데 당장 먹을 것도 없는 마당에 아픈 어미를 돌보느라 때를 놓친 게 탈이 난 게지요. 쇳내가 그리 만들었으니 그 죄는 저희 죄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오. 쇳내는 죽으면 그만입니다. 헌데 날이 마지막 남은 보리 한 줌을 나리께 끓여드렸으니 이제는 나리께서 쇳내의 청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말해보시오. 어미도 같이 갈 것이니 저승에서 만나자고 아들놈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좋소. 날이 밝으면 며칠이 걸리든 사또께 간청드려 상황을 알아보고 칠성이도 만나보겠소. 헌데 그동안은 이 집에 머물 것이니 당분간 우리 두 사람의 끼니를 좀 챙겨주시오. 하며 약간의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태백은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집 앞에서 주운 은비녀를 꺼내서 물었죠. 이 비녀를 본 적이 있어? 가난한 안악이 그리 귀한 것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강태백은 안악을 조금 진정시키고 그날 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백과 길동이는 관아로 가서 은비녀의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고 사또 뵙기를 청하였죠. 그랬더니 사또가 강태백을 바로 만나주었습니다. 하하, 이렇게 귀한 것을 주었다면 열의 9은 자기 주머니에 넣었을 터인데 어찌 관아로 가지고 왔단 말인가? 그 얼굴 좀 보세나. 하며 사또는 강태백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또께서 당연지사를 치하하여 주시니 감업하옵니다. 방을 붙여 비녀의 주인을 찾을 것이니 고귀한 선비께서는 나와 들어가서 곡차 한 잔을 같이 하세나. 사또는 관아에서 손님을 접견하는 장소인 객사로 강태백을 안내하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사또나리, 비녀도 비녀지만 실은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그래, 하고자 하는 말은? 어제 달래골에 들어서자마자 살인사건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범인을 잡아들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잡아들였지. 김진사 댁 둘째 며느리가 은장도에 찔려 죽은 사건인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던 참이라오. 왜 골치가 아프십니까? 사건이 났을 때 칠성이란 놈이 그 방에서 피를 묻히고 나오는 걸 계집종이 봤어. 하여 포졸들을 풀어 칠성이를 잡아들였지. 또한 자연사가 아니니 본관이 검시를 하라고 보냈는데 문제는 현장에 갔던 검시관과 그 밑에 있는 오작사령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지. 어떻게 엇갈립니까? 검시관은 칠성이가 여인을 가늠하려 하자 여인이 은장도로 자진했다고 하고, 오작사령은 칠성이가 가늠하려다가 실패하자 보복이 두려워 여자를 찔러서 죽인 것이라고 한 것이네. 다시 말해 검시관은 자살, 오작사령은 타살이라는 거지. 검시관 말을 들으면 검시관 말이 맞는 듯하고, 오작사령 말을 들으면 또 오작사령 말이 맞는 듯하여 나로서는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가 없네. 하여 이러한 뜻을 적어 보냈으니 가명에서 복검을 위해 다른 검시관을 내려보낼 걸세. 그럼 칠성이는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당연히 안 그랬다고 하지. 여지껏 내가 그랬어 하는 놈은 본 적이 없으니 뭐 그놈들 하는 말은 들을 것도 없어. 헌데 이놈은 좀 괴이한 게 그런 짓을 해놓고 뭐가 서러운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네. 강태백은 검시 결과가 엇갈렸으며 칠성이가 울고 있다는 사또의 말에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하여 사또, 청컨대 복검을 할 때 소인을 참관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곱게 생긴 젊은 선비가 시신을 검시하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소인은 어릴 적부터 사서성경보다 잡기에 관한 서적을 더 가까이 하였고, 세종대왕 때 편찬된 신주무언록을 여러 번 읽어서 익혔습니다. 하여 검시지침, 사망유형, 시체관찰법의 내용을 익혔기에 도망가지 않을 자신은 있사옵니다. 하하, 정이 그렇다면 은비녀를 가져온 공도 있으니 본관이 참관을 허락하겠어. 또한 가명에서 검시관이 오는 동안 칠성이를 신문하는 것과 김진사댁 사람들을 조사하게 해달라는 청도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여 칠성이를 만나 어젯밤 칠성어미가 한 말을 전하며 이대로 있으면 어차피 사형을 받게 되어 있으니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솔직히 말해달라 하여 칠성이의 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포졸 한 명을 데리고 김진사댁으로 들어갔죠. 강태백은 사또의 명을 전한 뒤 먼저 김진사에게 며느리가 죽기 전 집안 상황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사내를 방으로 끌어들이다니 요망한 것. 며느리가 죽지 않았다면 내가 나서서 자진을 시켰을 것이오. 김진사는 집안의 체면이 떨어졌다며 몹시 성을 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스스로 사내를 불러들였다면 자진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사내가 며느리를 죽일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애정 노름을 하다가 무슨 연유인지 심사가 뒤틀렸던 게지. 아닙니다. 일꾼이 며느리 방에 몰래 들어가 강제로 범하려고 하니까 며느라이가 은장도로 자진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며느라이도 좋아서 노란한 거라면 내 아들이 얼마나 마음 상하겠소. 얼굴 반반한 것을 며느리로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뭘 하누? 강태백은 김진사의 방을 나와 이번에는 장남 내외를 만나러 갔습니다. 장남은 평소의 행실로 보아 음행을 저지를 사람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흉악한 일꾼에게 해를 입고 자진을 했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맏며느리에게 물으니 실은 도련님께서 기방, 유곽 등으로 나가시고 동서를 소홀히 대하였습니다. 허나 사내는 여인하기 나름이지요. 사내의 마음을 잘 살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여인의 미덕인데, 동서는 얼굴만 반반했지 여인으로서의 지혜는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외로움에 몸부림치다 천한 놈하고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밖으로 나돌았다던 둘째 아들을 만났는데 그는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내가 기방을 좀 다닌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아녀자의 몸으로 일꾼 따위를 불러들이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인을 죽였어? 지금 슬픔에 잠긴 나를 의심하는 것이오. 그냥 공통 질문이요. 그런데 그날 밤 어디에 있었어? 나는 그날 조반을 들자마자 청년각으로 가서 소희라는 기생과 하루 종일 같이 있었소. 하고 부인이 죽던 날 자신은 하루 종일 기생과 노닥거렸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행랑채로 가서 비복들을 만나보았죠.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쇳내 때문에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마님은 투기가 심하셨는데 칠성이가 쇳내를 흠모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몰래 내실로 불러들였다가 이 사달이 난 것 같습니다요. 흥분한 옥분이와 다르게 순덕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둘째 마님은 이댁분들과는 다르게 성품이 바르시며 아래 것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요. 일꾼인 칠성이한테도 잘 대해주셨느냐? 예, 칠성이가 아픈 어미를 늘 걱정하기에 먹을 것을 싸주신 적도 있습니다요. 강태백은 김진사댁 사람들을 다 만나보았는데 자살과 타살의 의견도 갈렸지만 며느리의 품행이 단정했다와 음탕했다는 의견도 엇갈려서 좀채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가명에서 보낸 검시관이 왔죠. 복검은 관아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부녀자 검시는 사내 검시관이 직접 할 수 없기에 검시 경험이 있는 열이라는 여자 관노가 시신의 외상, 창상, 멍, 출혈 등을 확인하여 문 밖에 있는 검시관에게 자세히 보고했고 검시관은 이를 듣고서 기록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강태백도 참관을 허락받았으므로 열이가 하는 말을 꼼꼼히 들었죠. 목에는 은장도가 꽂혀 있고 찔린 깊이는 2초 높은이며 위치는 가운데에서 우측으로 3푼 3리입니다. 피는 크게 뒷머리 가운데와 목과 손 이렇게 세 군데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상처는 난잡하지 않고 깨끗한 편이며 상처 주위에 피가 옆으로 튀지 않고 크게 세 갈래로 주르륵 흘러 내려와서 겉적삼과 속적삼을 적시고 치마 아래까지도 자국이 있습니다. 검시관은 열이의 말을 검안서에 꼼꼼히 기록한 후에 1차 검시관의 결론과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자살 사건입니다. 남이 찔렀다면 목에 상처가 고르지 않고 거칠었을 것이며 찌른 후 피가 사방으로 튀게 되는데 상처가 단일하며 피가 튀지 않고 아래로 세 갈래 주르륵 흘러내렸다면 이것은 스스로 찌른 것이옵니다. 여인의 방에 사내가 있었다면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자진을 했을 것이고 그 사내는 여인이 스스로 목을 찌르자 놀라서 도망갔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또가 답했습니다. 역시 그리 된 거로군. 복검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으나 뭐 일을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지.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는데 옆에 있던 강태백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이 찔렸는데 뒷머리 가운데는 왜 피가 있어? 하니 검시관이 그거야 뭐 목을 찌른 후 버둥거리다 보면 여기저기 피가 묻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헌데 어디서 굴러다니던 개벽다구? 아니 뭐 하시다 오신 선비님이십니까? 한양에서 굴러들어온 개벽다구요. 참견을 하게 돼서 참으로 미안하오. 허나 사또, 피는 목과 뒷머리와 손 이렇게 크게 세 군데에 묻었는데 목에 관한 것으로만 검안서를 작성해서 보낸다면 분명 의금부에서 세 번째 검시를 명할 것입니다. 하여 소인이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 열이에게 한 가지 명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어허, 듣고 보니 선비의 말이 맞소. 어서 그렇게 하시오. 하여 강태백은 열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열이야, 너 다시 들어가서 뒷머리와 두 손가락을 자세히 보고 오너라. 첫째, 뒷머리에 피만 묻었는지 아니면 찢기거나 깨진 상처도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손톱을 보되 피가 겉에만 있는지 안쪽에도 있는지 자세히 보고 나오너라. 강태백이 열이에게 이같이 지시하자 사또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고 검시관은 강태백의 참견에 삐죽 못마땅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한참 후 열이가 나와서 새로 발견한 것을 말했습니다. 다시 보니 뒷머리 가운데에 있는 피는 목에서 흐른 것이 아니라 찢어진 상처에서 나온 것이었고 손톱 안쪽에도 뻑뻑한 피가 들어있었습니다. 열이의 대답을 들은 사또가 강태백을 다그쳤습니다. 아니 선비 양반, 열이에게 왜 그런 것들을 물었으며 그래서 선비가 내린 결론은 자살이요? 아니면 타살이요? 이에 강태백이 대답했죠.
신주무언록에 의하면 사람이 자진을 할 때는 겁이 나서 한 번에 찌르지 못하고 주저하는 흔적이 남고 굳게 결심하고 찔러도 그 깊이는 1촌7푼이며 그보다 깊으면 타살이라고 나옵니다. 헌데 여리가 본 바로는 이 여인의 목에는 칼자국이 하나로 주저운이 없으며 그 깊이가 2촌5푼으로 상당히 깊으니 이것이 타살을 의심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손톱 안쪽에 뻑뻑한 피가 엉긴 것은 사내가 달려들어 욕을 보이려 하자 여인이 이를 막기 위해 손톱으로 핥혀 사내의 살과 피가 여인의 손톱에 엉겨붙은 흔적입니다. 이렇게 앞뒤를 맞춰보면 자신을 핥히는 여인을 밀쳐서 머리가 깨지고 쓰러지자 여인이 깨어나서 자신을 발고할까봐 두려워 정신 잃은 여인의 목을 찔러 자진을 한 것처럼 꾸몄을 것입니다. 하여 이번 사건은 타살이며 범인은 몸에 손톱으로 긁힌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칠성이의 몸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김진사댁 장남과 차남을 포함해서 사내 종들을 모두 조사하여 주십시오. 앞뒤가 촘촘하게 맞아들어가는 강태백의 추리에 사또는 감탄을 맞이 않았고 복검관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검시서에 받아 적었습니다. 잠시 후에 사또는 칠성이의 몸을 벗겨보았는데 몸에 상처가 없었습니다. 하여 바로 김진사댁으로 포졸들을 보내 몸 어딘가에 손톱에 긁힌 상처가 난 사람을 잡아들이라 명했죠. 그렇게 해서 포졸들에 의해 관하로 끌려온 사람은 바로 김진사댁 장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남은 억울하다고 읍소하며 손톱에 긁힌 자국은 자신의 처가낸 상처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하여 강태백은 맏며느리를 따로 불러 만약 부인이 낸 상처가 아닌데 맞다고 두둔할 경우 관하에서 풀려날 수도 있을 것이다. 허나 그 후에는 동서를 범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칼로 찔러 죽인 살인자와 같은 집 같은 방에서 평생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니 바로 자신이 긁은 상처가 아니니 법대로 처분해달라고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하여 거짓말은 들통이 났고 시신 손톱의 증언과 장남 가슴에 긁힌 자국이 일치하여 이 사건의 범인이 명백해졌고 사또는 모든 것을 기록한 검안서를 의금부로 올려보냈습니다. 마다들의 죄목은 강간살인죄로 조선에서 가장 중한 형벌인 능지처참, 즉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헌데 도련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 이상한 게 있어야 맞지. 무엇이 가장 이상하냐? 해가 졌는데 왜 아직 밥상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 마치 길동이의 말을 들은 것처럼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이주막은 백정방이 근처에 있는지 소의 특수 부위가 들어있는 수구레 국밥을 내주었습니다. 소의 목덜미 겉가죽을 벗겨내고 그 아래에 힘줄과 기름을 떼어낸 부위가 들어있었는데 하루 종일 삶아서 흐물흐물해진 힘줄은 조금 씹다 넘기니 후루룩 빨려 들어갔고 뼈에 붙어있던 야들야들한 살코기와 우거지는 씹는 맛이 좋았습니다. 기름져서 든든한 국밥에 물 김치의 개운함이 어우러진 저녁밥을 두 사람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련님, 소희는 배가 고프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냐? 미안하구나. 이제 배가 잔뜩 부르니 궁금하고 이상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장남이 범인이라면 칠성이는 왜 피를 묻히고 그 방에서 나온 걸까요? 내가 어미의 말을 전하러 찾아갔을 때 칠성이는 울고 있었다. 하여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소인은 아시마님을 절대 죽이지 않았지만 피를 묻히고 나왔으니 누가 소인을 믿어주겠습니까? 헌데 소인이 죽고 나면 병든 어머니께서는 하루에 한 끼 드시던 식사도 더 이상 못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고 네가 범인이 아니라면 진범을 찾아야 하니 네가 본 것을 거짓없이 다 말해보거라. 소인이 그곳을 지날 때는 문이 열려 있었고 아시마님은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하여 소인이 무작정 방으로 뛰어들었는데
아시마님이 소인을 보시더니 은비녀를 뺏어 주시고 나가라고 손짓을 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너무 겁이 났지만 그 방에 더 있으면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 비녀를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도 못하고 포졸들에게 붙잡혔고 그 비녀는 집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군요. 헌데 아시마님 말입니다. 그 험한 일을 당하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가난한 칠성이에게 은비녀를 빼주신 것을 보면 마음이 정말 따뜻하신 분인 것 같은데 돌아가시게 되어 너무 가엾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 꽃다운 나이에 죽다니. 정말 가엾구나. 안타까움으로 가득 찬 밤이 가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관아에서 풀려난 칠성이가 수소문 끝에 주막으로 달려갔으나 강태백과 길동이는 이미 마을을 떠난 후였죠. 어머니, 이 세상에는 힘이 세고 무서운 양반들만 있는 것은 아닌가 봐요. 젊은 양반님께서 저를 풀려나게 해주시고 또 사또께 간청드려 아시마님이 주셨던 은비녀를 우리 모자에게 주셨어요. 이걸 팔면 이제 어머니 약도 살 수 있고 더는 굶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자는 앞으로 가엾은 아시마님의 제사를 지내드릴 것이며 더 부지런히 일해서 우리처럼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씩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거라. 장하다 내 아들. 고맙습니다. 양반나리. 이렇게 아들의 저승길이 두렵고 외로울까봐 같이 가겠다던 어머니는 누명을 벗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병든 어머니를 위해 굶기를 밥 먹듯이 하던 효성 깊은 아들은 다시 맞이한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 두 모자는 죽는 순간에도 은비녀를 내어주신 아시마님의 제사를 지내드리고 우연히 하룻밤 묵은 낯선 나그네들을 생각하며 걸어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작은 가시 하나 밟지 않도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축원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별별극장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